밤에 듣는 조선 야담. 옛날 옛적 조선 영조 때 일입니다. 나라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탐관오리들은 여전히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니 각지에서 난이 일어나 조정은 걱정이 많았죠. 그러던 중 이인저와 정의량 등이 군사를 일으켰는데 영조대왕은 크게 놀라 즉시 암행어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임금의 명에 따라 어사는 날뛰던 도적을 잡고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살피고자 덕유산으로 들어갔죠. 그곳은 골이 깊고 사나운 짐승이 들끓어 출입이 어려운 곳이었는데 늦은 밤 길을 잃은 암행어사는 산속을 헤매이다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옳다구나 싶었던 어사는 불빛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뜻밖에도 큰 마을이 눈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밤이 깊어 마을 사람들은 문을 잠그고 잠들어 마을은 매우 적막했지요. 그런데 창밖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이 한 채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안에서 괴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 어서 죽어라! 그래, 얼른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어사는 크게 놀라 뒷곁으로 몸을 숨긴 뒤 창틈으로 안을 엿보았지요. 방에서는 칼을 든 노인 하나가 어떤 젊은이를 깔고 앉은 채 소리치며 윽박지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체 이 무슨 상황인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인 밑에 깔려있는 남자는 칼을 들고 있는 노인이 조금도 겁나지 않는지 얼른 죽이라 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아, 이대로 두었다가는 사람이 죽을지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어사는 크게 심호흡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어사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방 안의 소라는 순식간에 사그라들었고 잠시 후 누군가 문 밖으로 나오는데 조금 전까지 칼을 들고 누군가를 죽이려 하던 노인이었지요. 니시오? 길 가던 나그네인데 밤이 깊어 하룻밤 신세 좀 질 수 있을까 해서 들렀습니다. 노인은 어사를 위아래로 잠시 훑어보더니 방으로 들어오라 하였지요. 그렇게 노인을 따라 안으로 들어선 어사가 방 안을 둘러보았는데 칼도 방금 전까지 위협받던 남자도 사라지고 없지 않겠습니까? 어사는 자리를 잡고 앉아 노인에게 머무를 곳을 내주어 고맙다 말하고는 노인과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박아무개라 합니다. 원래 경기도 땅에 사는데 남원에 볼 일이 있어 가는 길에 날은 어둡고 배는 고픈데 인근에 주막도 없어 이리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어사의 말에 노인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간신히 대답했지요. 내 이름은 유한거요. 잠시 기다리시오. 노인은 방 밖으로 나가더니 금세 늦은 저녁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어사는 밥상을 받은 뒤 노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고 노인은 처음에는 꺼려하였지만 점점 자기의 속 이야기를 꺼내었지요. 이 마을은 동서남북 60리에 이르는데 어느 시대부터 이 마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지는 모르오. 다만 구가와 천가 두 성씨가 대대로 살고 있어 구천동이라고 불렸지요. 구천동에는 100여 호 정도의 집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집이지요. 경성 유시인 유한거는 구어선이라는 사람 소개로 10여 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하여 아이들에게 글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유한거의 아내는 최씨로 그들 사이에는 득주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죠. 아들 득주가 15이던 해에 무주에 사는 김정원의 조카딸과 혼인시켰으나 집안이 점점 어려워져 새로운 일을 찾아 다시 이곳 구천동에 자리를 잡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사가 다시 물었지요. 네, 주인이 겪은 지난 일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도 묻고 싶으니 숨기지 말고 말씀 좀 해주시지요. 아까 창밖에서 보니 노인장이 어떤 남자를 죽이려고 하더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오? 그 말에 흠칫 놀란 노인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남자는 내 아들 득주입니다.
실은 이웃에 천운거라는 자가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은 동수입니다. 원래 그 집안이 난잡하기로 유명하여 동수란 놈의 처가 부정하게도 외간 남자를 만나고 다닌 지 오래였지요. 그런데 천운거가 내 자식 득주와 자기 며느리가 몰래 정을 통했다는 죄를 씌워서 그 대가로 우리 며느리를 데려가겠다고 하더니 얼마 전에는 내 아내까지 데려가겠다고 하더이다. 그리고는 그 흉악한 놈이 그 둘을 데려가 혼례를 올리겠다고 호통치는데 그 혼례일이 바로 내일이지요. 억울하고 분해도 우리 부자는 약하고 천운거는 강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앉은 채로 그런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아들과 아내를 죽인 뒤 나도 죽어버리는 게 나을 듯하여 그리했습니다. 그러니 선비님은 모른 척 하시고 아침이면 길을 떠나십시오. 그런 일이 있단 말이오. 그래, 내일 혼례는 몇 시입니까? 신시초쯤입니다. 염려 마시오. 나는 이 길로 떠날 테지만 내일 신씨가 오기 전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소. 구천동을 떠난 어사는 열심히 걸어 무주읍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무주 군수에게 광대들을 불러들이고 그 가운데 재주가 뛰어나거나 용기 있는 자를 4명 골라 각각 색깔이 다른 옷을 지어 입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사 자신도 그렇게 갈아입은 뒤 덕유산으로 향했지요. 정오가 되자 천가 부자는 유한거 집으로 찾아와 늙은 최씨 부인과 그 며느리 김씨 부인을 붙들어 가서는 혼례를 치르려 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구천동 사람들은 혼례를 보려고 모여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혼례장에 잡기나 악신을 몰아낸다는 신장이 나타났습니다. 혼례장의 자리를 잡고 앉은 신장이 손으로 상을 내리치며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방청제 대장군, 그러자 공중에서 예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식간에 마당 가운데로 한 사람이 떨어졌지요. 그러고는 재빨리 동쪽의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서방 백제 대장군, 이하는 대답 소리와 함께 또 한 명이 마당으로 떨어지더니 이번에는 서쪽으로 섰지요. 남방 적제 대장군, 다시 혼례장을 울릴 만큼 큰 대답 소리가 공중에서 들리며 한 사람이 떨어져 남쪽으로 비켜섰습니다. 북방 흑해 대장군, 이번에도 나타난 사람은 북쪽으로 비켜섰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갑자기 나타난 5 신장을 보고 영문을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때 맨 처음 나타나 가운데에 있던 신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중앙 황제 대장군으로 옥황상제께서 내리신 엄명을 받아 이곳에 왔느니 상제께서 무주 구천동의 폐악을 저지르는 2 사람이 있어 잡아오라고 하시기에 내가 동서남북 대장군들을 불러 그놈들을 잡아가려 한다. 혼례식을 보려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벌벌 떨었지요. 이윽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방신장들은 이 가운데 천시성을 가진 저 2 사람을 잡아라. 말을 마치기 무섭게 동서남북에 서 있던 신장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천운거와 천동수를 잡아 끌고 가버렸습니다. 사실 천운거 부자를 잡아가라고 명령한 중앙 황제 대장군은 바로 어젯밤의 그 어사였지요. 그는 무주읍에서 데리고 온 광대 4명에게 혼례식이 열리는 집을 에워싸고 있다가 들어와서 천운거 부자를 끌고 나가라며 미리 명을 내려놓은 것이지요. 어사는 광대들에게 끌려온 천운거 부자를 죽이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광대들은 구천동 30리 밖 깊은 산에서 천운거 부자를 죽인 뒤 땅에 묻었지요. 그 뒤 어사는 여러 지방을 두루 살피며 탐과 놀이들을 잡아다 벌을 주어 파직하고 각지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고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가 행한 일들을 치하하며 더 높은 벼슬을 내렸지요.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쪽 지방에 다시 반란이 일어나 그 피해가 크고 인심이 흉흉해졌지요. 임금은 다시 그를 삼남의 암행어사로 보냈습니다. 임금의 명에 따라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두루 살피던 어사는 어느 날 다시 덕유산 밑에 이르렀지요. 그리고 돌아보니 벌써 유한거 일이 있은 지
10년이 지났지 않겠습니까? 어사는 그 뒤 유한거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여 누추한 나그네 차림으로 다시 구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큰 기와집 한 채가 서 있었죠. 어사가 기와집에 찾아가 물으니 그 집주인이 바로 유한거라 하기에 속으로 반가웠으나 어사는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나그네처럼 굴며 하루 묵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 집에 머문 어사는 유한거와 다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내가 이 마을에 들어온 지 벌써 20년 정도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동네 아이들과 청년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치고 있지요. 처음에는 살림이 그리 넉넉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이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내게 기와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가을에 수확하고 나면 그 일부를 우리 집에 주었지요. 해마다 남은 것을 모아 토지를 조금씩 사들였더니 이제 수백 석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주민들이 바치는 양은 점점 늘고 있으니 살림은 자연히 풍족해졌지요. 어째서 10년 전부터 사람들이 당신에게 집도 지어주고 수확물을 주기 시작했소? 다 까닭이 있지요. 내 본디 신이라던가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10년 전에 내 집과 이웃이던 청가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와 힘이 없었던 우리 집은 큰 모욕을 당하고 망할 위기에 처했었지요. 그때 옥황상제께서 하늘 장군 5분을 내려보내시어 천가 부자를 잡아가셨답니다. 그 뒤로 오늘까지 천가 부자의 시체도 본 일이 없으니 그 일로 이곳 사람들이 모두 놀라 서로 조심하기 시작했지요. 또 저희 집은 이곳 주민들이 보기에 옥황상제께서 돌봐주신 집이니 감히 함부로 할 수 없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다투어 저희 집에 수확물을 바쳤지요. 지금도 부족한 제가 무슨 덕으로 이런 은혜를 입었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들어 조금이나마 그 미안함을 덜려고 이곳 자제들을 더욱 정성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곳 청년들은 예전과 견주면 깨우친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허, 옥황상제께서 내리신 은혜에 그저 감사할 일입니다. 어사는 끝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이 말 한마디만 남긴 채 다음 날 구천동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어사가 남쪽 지방을 수년간 살피고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니 그 뒤부터 태평성대가 이어져 백성들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영조 임금은 한가할 때 여러 신하를 모아놓고 각기 지금까지 겪었던 일 중에 재미난 일들을 말해보라 하였는데 하루는 어사가 구천동에서 유한거를 만났던 일을 말했지요. 두 번째로 유한거를 만났을 때 어째서 경이 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때 신이 한 일이라고 밝혔더라면 저는 그곳 주민들에게 노여움을 사 구천동을 나서지 못하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죽음도 죽음이오나 유한거 집안이 이 일로 한 번에 망했을 수도 있사옵니다. 더불어 구천동 주민들에게 다시 화가 미쳐 한마을이 불행해졌을 터 이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께서 묻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찌 먼저 입을 열겠습니까? 어사의 대답을 듣고 임금과 신하들 모두 그가 보여준 넓은 덕과 지혜를 칭찬했다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조선영조, 암행어사로 널리 알려진 박문수입니다. 실제로 영조는 끊임없이 직언하는 박문수를 무척이나 아꼈죠. 임금께서 그토록 그를 총애한 까닭은 왕인 자신 앞에서도 자기 뜻을 눈치 보지 않고 논리 있게 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박문수야말로 진정 자신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신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경종 3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선 박문수는 잠시 벼슬을 멀리하였다가 영조 3년에 다시 부름받고 조정에 들었습니다. 세자 시강원 사서이기도 했던 박문수는 이인자가 일으킨 난을 진압한 공으로 문무공신이 등 영성군에 봉해졌었고 영조 6년에는 참판에 올랐는데 고든 성격 탓에 바른 말을 잘하던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답니다. 하루는 오이정과 좌이정이 박문수를 크게 나무랐지요. 무엄하게도 신하된 자가 어찌 임금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하시오? 고개는 숙이지 않고 허리만 구부리는 불손이 또 어디 있단 말이오? 그러나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던 박문수는 여전히 허리는 숙이고 고개를 든 채 임금과 이야기를 주고받았답니다. 전하, 임금과 신하가 마주보고 이야기하면 한결 부드러워지고 진심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떳떳지 못한 간신들이나 고개를 숙이는 법이지요. 영조는 박문수가 하는 말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신하들이 임금께 고할 때는 고개를 들고 하라는 하명이 내려졌지요. 또 백성들은 암행어사로 전국 곳곳을 두루 살피며 임금을 대신해 백성을 보살펴주는 그를 크게 칭송했다 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가난한 집의 자식이었지만 어려서부터 머슴일이며 품파는 일이며 가리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 돈도 조금 모았고 장가도 갈 수 있었지요. 그리고 장가를 가서는 연이어 아이가 태어나니 농부는 더욱더 열심히 일하여 조그만 밭도 하나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땅은 원래 아랫마을에 사는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의 땅이었지만 워낙에 자갈돌이 많아 농사짓기 힘든 땅이었지요. 부자 영감은 동네 사람 아무도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 하질 않으니 그냥 놀리는 것보다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그 땅을 농부에게 팔았습니다. 비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갈밭이지만 농부는 그 땅을 사고 나서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였지요. 하늘 아래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내 이름으로 된 것이 생겼으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농부와 그의 아내는 행복하기만 하였지요. 부부는 매일같이 내 땅이라고 찾아가서는 자갈돌을 솎아내고 밭을 일구었습니다. 아이고, 자갈이 많기는 하구나. 칠봉 아버지, 새참 드셔요. 아니, 웬 새참이요? 아이고, 진사댁에서 설거지 좀 하고 약과랑 떡이랑 좀 얻어왔어요. 어제가 그댁 제사였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괜찮으니 애들이나 좀 가져다 주시오. 애들은 진사댁에서 잘 얻어먹고 있으니 걱정 말고 당신이나 좀 드세요. 그럼 당신은 좀 먹었소? 나도 많이 먹고 오는 길이에요. 당신이나 얼른 좀 드세요. 농부는 그제야 안심이 되었는지 가져온 새참을 맛있게 먹었죠. 계절은 이제 막 봄이 되었는데 보리가 나오기 전이니 너나 할 것 없이 굶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새참이라니 농부에게 이보다 더 호사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참을 맛있게 먹은 농부는 다시 밭을 파서 일구느라 괭이질을 시작하였죠. 그런데 한참 괭이질을 하고 있는데 괭이 끝에 땡그랑하고 무엇이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농부가 그 소리를 들으니 돌 같지는 않고 맑은 소리가 나는 것이 이상했지요. 농부는 이게 무엇일까 하고 조심스럽게 땅을 파는데 커다란 항아리 주둥이가 나왔지요. 아니, 누가 여기다 항아리를 묻어놓았지? 칠봉 아버지, 잘 됐네요. 파서 쓸만하며 가을에 장이나 담그고 아니면 허들에 물건이라도 넣어두고 쓰지요 뭐. 그럴까? 농부는 계속 땅을 파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항아리가 어찌나 크던지 한참을 파서야 땅속에서 꺼낼 수 있었죠. 항아리는 굉장히 커다랗지만 그 모양은 어딘가 균형도 안 맞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디 구멍 하나 난 것 없이 멀쩡하니 부부는 만족스러워 집으로 가져다 놓았지요. 아이고, 되다. 농부는 마당 한쪽에 항아리를 내려놓고 괭이를 담아두었습니다. 농부의 어린 자식들은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아버지를 반겼지요. 아이고, 이놈들. 그래, 낮에 떡이랑 약과랑 좀 먹었냐? 네, 아버지 아주 배 터지게 먹고 왔지요. 그래, 잘했구나. 어여, 들어가자. 그날 밤 농부의 집에서는 늘 그랬던 것처럼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새벽달기 울고 아침이 왔지요. 농부는 간신히 일어나 아침도 거르고 밭일을 갈채비를 하고는 전날 항아리에 넣어두었던 괭이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어라, 괭이 하나를 독에서 꺼냈는데 그 항아리 안에 똑같은 괭이가 또 한 자루 있었습니다. 왜 괭이가 두 개지? 농부는 그 괭이도 꺼냈지요. 그런데 괭이를 꺼내고 보니 똑같은 괭이 또 하나가 항아리 안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거참 이상하네. 농부는 이상하다 생각하고 돈 한 잎을 항아리 안에 넣었다가 조금 후 꺼내봤습니다. 그랬더니 믿을 수 없게도 항아리 안에는 여전히 돈 한 잎이 있었지요. 거참 요상한 항아리일세. 농부는 이번에는 집신 하나를 벗어 항아리에 넣었다 꺼내봤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항아리 안에는 집신이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놀란 농부는 소리쳤습니다. 이야, 이거 큰 보물을 얻었구나. 이 일그러지고 볼품없는 항아리가 무엇이든지 넣었다가 꺼내기만 하면 얼마든지 나오는 화수분이로구나. 여보, 얼른 일어나 나와 보시오. 마당에서 소리치는 남편의 음성을 듣고 부인은 큰일이 났나 싶어 방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얼른 이리 좀 와보시오. 남편은 아내가 보는 앞에서 엽전 한 잎을 항아리에 넣었다가 꺼내 보여주었지요. 대체 뭔데 그래요? 항아리 안을 보시오. 남편의 말에 항아리 안을 들여다본 부인은 깜짝 놀랐지요. 어머,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요? 여보, 이 항아리가 바로 화수분인가 보. 이제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이 살아도 될게요. 부부는 얼싸안고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날부터 항아리에 쌀을 넣으면 쌀이 나오고 돈을 넣으면 돈이 나오니 농부의 집은 초가집에서 기와집으로 변하고 세간살이들 모두 새 것으로 들여놓고 먹고 입고 잠자는 것 걱정 없이 살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살림살이가 변하니 이웃 사람들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와서는 갑자기 어찌 부자가 되었나 물었습니다. 부부는 처음에는 애둘러 말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꼬치꼬치 캐물으니 친한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결국 온 동네에 소문이 나고 말았죠. 뭐라? 그게 정말이야? 아이고, 내 눈으로 똑똑히 본걸요. 아이고, 배 아파라. 아이고, 그러게 우린 죽도록 땅을 파도 엽전 한 잎은커녕 자갈돌만 나오니.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 모두 그런 항아리를 자기네도 가졌으면 하고 부러워했지요. 그런데 농부에게 땅을 팔았던 부자 영감도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자 영감은 그 소문을 듣자 배가 아파서 단 한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아이고, 그 땅이 내 땅이었는데, 아이고, 원래 내 항아리였는데. 부자 영감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항아리를 제 손에 넣으려고 여러모로 궁리를 해봤지요. 그러다가 하루는 식전대바람부터 농부를 찾아가서는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집에 이상한 항아리가 있다지. 그런데 그 항아리를 어디서 얻었는가? 평소에는 길에서 봐도 본체만치 하던 부자 영감이 오늘은 식전대바람부터 찾아와 캐물으니 농부는 이걸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동네 어른이 찾아와 물으니 솔직히 있는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소문이 벌써 그렇게 났네요. 예, 그 독은 우리 밭에서 파냈습니다. 그러자 대뜸 부자 영감이 한다는 소리가 그래, 하지만 그 항아리는 내 것일세. 이건 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농부는 황당하여 물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저의 밭에서 파낸 항아리인데 어째서 그 항아리가 장자님의 것입니까? 이복에 자네 밭이란 게 원래가 내 밭이 아닌가? 우리 할아버지 때 난리가 나서 피난 가느라고 그 항아리를 밭에다 묻었던 것인데 그 뒤로 파내오지 않고 그냥 두어둔 것일세. 나는 그 일을 잊고 그 항아리를 묻어둔 채 그 밭을 팔았으니 그 항아리는 내 것이 아닌가? 나는 자네한테 밭만 팔았지. 항아리는 팔지 않았거든. 그러니 그 항아리는 내 것이란 말일세. 농부가 이 말을 들으니 그도 그럴듯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 방으로 가서 그 항아리를 가져다 부자 영감한테 돌려주려니 부인이 말렸지요. 아니, 칠봉 아버지, 이 무슨 소리요? 저 영감이 지금 억지 소리를 하는 것인데 항아리를 왜 줘요? 뭐라고 억지? 이런 고얀 것을 보겠나?
원래 내 것을 돌려달라는데 억지라니. 아니, 영감님. 그럼 그 항아리를 영감님 할아버지가 묻었다는 증거 있어요? 그럼 원래 그 땅은 대대손손 우리 집안의 땅이었는데 그것이 증거이지 뭐가 더 필요한가? 이 무슨 억지입니까? 부자 영감과 농부 부부가 항아리를 사이에 두고 승강이를 하니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시끄러웠지요. 그러니 자연 동네 사람들이 싸움 구경을 하느라 몰려들고 두 편으로 나뉘어지니 누군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니 참으로 답답하오. 여기서 이렇게들 싸우지들 말고 원님한테 가서 공평하게 재판을 받아 결정하면 될 것 아니오. 그 말에 농부와 부자 영감은 즉시 고을원님에게 가서 사실이 이러하니 판단을 내려달라 요청하였지요. 그런데 원님은 두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듣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옳을지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한 항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겼지요. 그리곤 한참을 고민하더니 뭔가 꾀가 하나 떠올랐는지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말을 들어보니 양쪽이 다 그럴듯하다. 그런데 그러한 이상한 항아리가 세상에 정말 있는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그 항아리를 이리 가져와서 내 눈앞에서 시험을 해보여라. 원님의 말을 듣고 농부와 부자 영감은 농부의 집으로 가서 그 항아리를 짊어지고 와 원님 앞에 놓고 시험을 해봤지요. 항아리 안에 무엇을 넣었든지 다시 꺼내기만 하면 그와 똑같은 것이 얼마든지 자꾸자꾸 나왔습니다. 이런 신기한 항아리가 있다니 직접 눈으로 확인한 원님이 말했습니다. 여봐라, 과연 그 항아리는 이상한 항아리구나. 너희가 평소에 잘 지내다가 이제 와서 이 항아리 때문에 싸우게 되었으니 이 항아리가 너희들 중 누구의 손에 들어가든지 간에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이 항아리가 없으면 싸우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러니 이 항아리는 너희가 가질 것이 아니라 나라에다 바쳐라. 참 그럴듯한 말 아닌가요? 농부와 부자 영감은 원님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항아리를 원님한테 바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님은 그 이상한 항아리를 자기 집으로 가져다가 큰 대청에다 잘 놓아두었지요. 그런데 원님에게는 여든이 넘은 늙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번지르르한 대청마루에 볼품없는 큰 항아리가 놓여 있으니 원님의 아버지가 말했죠. 아이고, 어떤 놈이 이까지 더러운 독을 여기다 갖다 놓았어? 원님의 아버지는 그 항아리가 못마땅해 원님더러 치워버리가고 여러 번 말을 해도 원님은 듣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러자 원님의 아버지는 이 항아리 안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기에 치우지 않는가 하고 항아리 안에 있는 것을 보려고 발돋움을 해서 겨우 도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항아리가 어찌나 크던지 아니 잘 보이지 않아서 굽은 허리를 더욱 굽혀서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그 항아리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도간에 빠진 원님의 아버지가 도간에서 소리치자 온 집안 사람들이 달려와서는 원님의 아버지를 항아리에서 꺼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큰일 날 뻔하셨어요. 며느리는 놀란 가슴을 쓸어 담았지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며느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며느라, 나 좀 꺼내주거라. 분명 눈앞에 시아버지가 있는데 어디선가 시아버지가 또 자기를 부르니 놀란 며느리가 두리번거리다 항아리 안을 보니 또 시아버지가 항아리 안에 있었지요. 집안 사람들은 다시 그 영감도 꺼냈지요. 그래 가만 보니 시아버지가 둘이라 참으로 요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치고 펄쩍 뛸 일인 게 항아리 안에서 또 며느리를 부르는데 항아리 안에 또 시아버지가 있었죠. 집안 사람들이 또 이 영감을 꺼내니 또 영감이 있고 다시 꺼내니 항아리 안에 또 영감이 있고 계속 꺼내고 또 꺼내니 나중에는 항아리에서 영감을 꺼내기도 지쳤지요. 그리고 돌아보니 집안에는 온통 원님의 아버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모두 똑같아서 대체 누가 진짜 원님의 아버지인지 가려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인에게 이 소식을 듣고 원님이
집 안으로 뛰쳐들어왔지요. 아버지? 원님이 놀라 아버지를 부르자 그 많은 영감들이 일제히 대답했지요. 왜 그러냐? 원님은 어이가 없어 그 많은 영감들을 멍하니 보고만 있었지요. 그런데 영감들은 그때부터 서로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네가 뭔데 원님 아버지 행세를 하려느냐? 아니 이놈들이 내가 진짜 원님 아버지다. 아니 어디서 가짜들이 썩 물러가라. 그렇게 서로에게 호령하며 승강이를 하더니 급기야 서로 멱살을 잡고 치고 차고 받고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이리 대굴 저리 대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마당하는 수많은 영감들의 싸움판이 되었지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서로 밀치고 닥치고 하다 항아리에 부딪혔는데 그만 그 이상한 항아리를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망했구나. 집안 가득 수많은 영감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진짜 원님의 아버지이고 나머지는 가짜일 텐데 진짜 아버지를 골라내지 못하는 원님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지요. 결국 다 똑같은 아버지 모양을 하고 있으니 누구는 먹이고 누구는 입히고 누구는 안 먹이고 안 입힐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화수분 같은 그 항아리도 깨져 없어졌으니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여보, 어찌 좀 해봐요.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원님이 무엇을 어찌하겠습니까? 집안 하나 가득 있는 아버지들을 세어보니 100명이 넘지 않겠습니까? 원님은 그 수많은 아버지 틈바구니에 주저앉아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지요. 동해 안에는 이따금 아람들이의 대나무 절구통이 파도에 밀려온다 합니다.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람들은 흔히 그것이 죽도에서 떠밀려 오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막상 죽도가 과연 어디쯤에 있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합니다. 옛날 옛적 동해안에 평해라는 조그만 어촌이 있었습니다. 이 평해에는 사람 좋고 착실하기로 유명한 세 어부가 있었는데 이들은 또한 의좋기로도 유명하였지요. 세 어부에겐 돛담배 한 척이 유일무이한 전 재산이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반평생 동안 살며 그들은 늘 웃으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간간히 들리는 물 새우는 소리와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침부터 출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 어부는 파도 소리와 물 새우는 소리만 들어도 그날의 날씨를 곧잘 알아차렸지요. 오늘도 날씨는 좋겠는걸. 만선을 기대하는지 오늘은 왠지 들뜬 얼굴 표정인 덕배가 그물을 만지며 날씨를 점쳤습니다. 덕배라는 어부의 말이 당연하다는 듯 다른 두 어부는 아무 대답도 없이 낚시를 챙기기만 했지요. 어젯밤 꿈에 신선을 봤는데 오늘은 재수가 좋겠는걸. 인서가 아침부터 꾸매기는. 치용이 덕배에게 한마디 쥐어 박으며 돛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어이 덕배, 자네 지난밤 꿈에 신선을 봤다고? 영길이 물었습니다. 관둬라. 재수 빼앗길라. 임마, 나도 지난밤 꿈에 신선을 보았기에 하는 말이야. 아니, 자네. 어떤 꿈인데? 꼬매기를 꺼내놓으며 일손을 멈춘 둘에게 치용이 성내듯 말했습니다. 무엇들하나? 그렇게 딴척만 하다가 언제 떠나고. 그렇게 서둘지 않아도 장땡일걸. 뭘 서두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영길은 하던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하긴 이렇게 한가로 올 게 아니라 어서들 나가봐야지. 덕배가 배에 그물을 싣고 영길이 닻을 올리고 치용이 돛을 달자 조그만 고깃배는 순풍을 타고 먼 바다로 떠났습니다. 바람결에 한동안 달리면서 그들은 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또 할아버지에게서 배워내려온 뱃노래들을 흥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이 지났지요. 사방을 둘러봐도 육지라고는 보이지 않는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그들의 돛단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꿈의 신선을 보아서 오늘은 장땡이라고 큰 소리를 쳤던 아침과는 달리 맥이 빠지고 풀이 죽어있는 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이상한 노릇이야.
반나절씩이나 걸려. 이토록 고기를 못 잡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하이고, 꿈에 본 신선이 망령이나 모양일세 그려? 고기가 뜻대로 잡히지 않자 치웅은 아까부터 투덜거리고 있었지요. 아니, 저거 보게나. 영길이 소리를 질러 두 친구가 하늘을 보니 새카만 먹구름이 남쪽 바다에서 피어오르더니 잔뜩 하늘을 덮으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쩌지? 괜히 날씨 좋다고 이렇게 멀리까지 나온 판인데. 모두들 당황해서 어쩔 바를 몰라 했지요. 바람을 타고 그들의 코로 들어오는 바람 냄새는 곧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칠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김없이 거센 바람이 불어치며 파도가 점점 거칠어지더니 곧이어 캄캄한 구름이 하늘을 덮어버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갑자기. 큰일일세. 이런 별난이 있나? 어부들은 다가오는 위험에 겁을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지요. 살아생전 이토록 갑자기 닥쳐온 폭풍은 본 적이 없는데. 여보게들 돛을 내려야지. 영길이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지르자 다른도 어부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에 밀리며 배가 곧 뒤집힐 듯 요동을 쳤지요. 그럴수록 그들에겐 평의 어촌이 아득히 멀어지니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이젠 살아서 돌아간다고 누구도 장담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꿈에 웃으며 나타난 신선은 악마가 둔갑해서 나타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지요. 새 어부들은 뜻하지 않은 모진 폭풍우와 거친 풍랑에 밀리고 시달리는 동안 넋이 빠지고 이젠 기진맥진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꼬박 하루가 지나서야 비로소 바람이 멎고 파도도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동쪽 하늘이 트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새 어부는 지금 떠있는 이곳이 어딘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보게들, 어서 돛이나 올려보세. 아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서쪽 바다에서 왔으니 서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는가? 덕배 자네가 좀 올려봐. 나는 지금 일어설 힘도 없네. 새 어부는 그저 서로를 멍한 시선으로 바라볼 뿐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돛을 올릴 힘이 없으니 노를 저을 힘도 있을 리 없었죠. 폭풍에 시달리면서 한 끼도 먹은 것 없이 그저 살겠다고 죽을 힘을 다했던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정말 죽겠어. 어부들에게는 극심한 피로와 허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왔지요. 그러더니 해가 뜨면서 바다를 메웠던 짙은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보게들, 저게 섬이 아닌가? 뭐시? 섬일세. 섬이야. 안개가 거친 바다 한가운데에서 저 멀리 푸른 숲으로 가득한 조그만 섬이 보였습니다. 어부들은 이젠 살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허기도 있고 힘을 내어 돛을 올렸지요. 그리고 간신히 섬에다 배에서 내려보니 섬은 대나무만 울창한 섬이었습니다. 이보게들, 어서 먹을 게 좀 있나? 찾아보세. 어부들은 죽을 힘을 다해 대나무를 헤치고 섬 안을 뒤졌지요. 그런데 가도 대나무만 울창한 숲만 나왔습니다. 섬에는 민가는커녕 새 한 마리, 토끼 한 마리도 살고 있지 않았지요. 새 어부는 이젠 완전히 기력을 잃었습니다. 풀밭에 털썩 주저앉아 맥없이 시선을 떨구어 버렸지요. 눈꺼풀이 내려 감기고 허기진 배가 못 견디게 고통을 전해왔습니다. 누구 하나 입을 벌려 말을 하지도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대나무 숲속에서 안개 비슷한 밝은 빛으로 휩싸인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어부 셋이 그저 멍한 시선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죽어서 저승에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안개 사이로 커다란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안개가 걷히고 눈앞에 큰 기와집이 나타났지요. 어부 셋이 정신이 번쩍 나서 그 집을 바라보고 있는데 대문이 스르르 열리고 집 안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나왔지요.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의 눈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눈만 뻐끔뻐끔 뜨고 노인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으니
노인은 백발수염을 쓰다듬으며 이 새 어부를 보고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반갑소이다. 어서들 오시오. 눈앞의 노인이 어찌나 인자해 보였던지 새 어부는 정신없이 노인의 앞으로 달려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소원입니다. 먹을 것을 조금만 주실 수 없겠습니까? 먹을 물은 있지만 사람들이 먹을 밥은 없는데 어쩐다. 우리 셋은 폭우에 시달리다 이 섬에 간신히 내렸습니다. 어르신 제발 소원입니다. 먹을 것을 조금만 주십시오. 정말입니다. 소원입니다. 새 어부가 기진맥진한 얼굴로 노인의 입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니 노인이 안 되겠다 싶었던지 주머니에서 열매를 꺼내어 어부들에게 나눠주며 말했지요. 정 그렇게 배가 고프다면 이 열매나 먹어보게나. 노인이 준 열매는 참으로 이상야릇하고 은은한 향기가 풍기는 빨간 열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 어부가 달려들기가 무섭게 노인이 소매자락에서 자꾸 꺼내어주는 열매를 정신없이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새 어부는 그 열매의 맛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여러 개째 먹어대었으나 허기진 배는 여전히 고프기만 하였죠. 인간들은 할 수가 없군. 그 열매 하나면 1년을 사는 법인데 몇 개를 단번에 먹어 치우고도 배가 안 차다니. 어르신,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는 수 없지. 내 이 길로 가서 밥을 구해 올 테니 참고 기다리고 있게나. 그렇게 어디론가 다녀온 노인은 커다란 그릇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노인이 들고 온 큰 그릇 속엔 하얀 쌀밥이 그득했지요. 노인에게 밥을 건네받은 새어부는 고맙다는 말도 잊은 채 잠깐 사이에 그 밥을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텅 비었을 때 새어부는 갑자기 노인에게 명구스러워져 고개를 쳐들지도 못했지요. 이젠 날도 저물었고 하니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게. 이 그릇은 양산의 통도사에서 빌려온 것이니 돌아가는 길에 통도사에 전해주고. 새어부는 넙죽이 노인 앞에 꿇어앉아 황송해진 음성으로 내를 연발했다죠. 배가 부르고 나서야 보니 이 노인은 어부가 지난밤 꿈에 보았던 신선과 닮았음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아오자 어부들은 노인 앞에 나아가 공손히 절을 하였습니다. 여전히 빙긋이 웃으며 어부들을 보던 노인은 이윽고 소매자락 속에서 어제 어부들이 먹었던 열매 3개를 꺼내어 각각 하나씩 나누어주고 말했습니다. 이 열매가 햇빛에 닿지 않도록 품 안에 잘들 간직하게나. 그리고 꼭 3달 열흘이 되는 날 이 열매를 꺼내어 먹으면 눈이 밝아져 이 섬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네. 그땐 식구들 모두 데리고 와. 이 섬에서 사이좋게들 살게. 이 섬에 오게 되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대절구를 만들어 떡도 찌어 먹으며 잘 살게 될 것이야. 노인은 어부들에게 돌아갈 길까지 세세히 가르쳐주고 나서 호련히 사라지고 말았지요. 새 어부는 역시 풀밭에 있었고 기와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부들은 열매를 각기 소중히 지니며 노인이 섰던 자리를 향해 몇 번이고 큰 절을 하고 나서야 그 섬을 떠났지요. 노인이 가르쳐준 방향을 향해 얼마를 가자니 울산 방어진이 나왔습니다. 새 어부는 노인이 말한 대로 그릇을 돌려주기 위해 통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스님, 이 절에서 그릇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까? 덕배가 한 스님을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게요. 사흘 전에 머리가 흰 노인이 나타나서는 그릇을 빌려가며 오늘 돌려주겠다고 했었지요. 새 어부는 그제야 노인인 준 그릇을 스님에게 전해주고는 다시 물길로 해서 평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달 하고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섬을 떠난 지 꼭 100일이 된 것이죠. 새 어부는 노인이 열매를 주면서 한 말을 잊지 않고 품 안에 소중히 간직하였던 열매를 꺼내어 먹었습니다. 열매는 전과 다름없이 은은한 향기가 풍기기는 하나 역시 맛은 없었죠. 그런데 전과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 광채가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몇 갑절 환하게 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어부들은 날을 정하여
온 식구와 함께 그 섬을 향해 떠났습니다. 바닷길로 한참을 가니 짙은 안개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이내 열매의 향취로 바다는 가득했습니다. 머지않았소. 조금만 더 가면 섬이 나올 것이오. 어부 영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안개가 걷히고 멀리서 섬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전과 다른 것은 전에는 분명 하나의 섬이었는데 그 섬이 나란히 셋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새 어부는 차례로 한 섬씩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곤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이 늘 사이좋게 웃으며 살았다고들 하지요. 이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섬을 죽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섬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그 섬은 짙은 안개 속에 덮여 있어서 사람들은 볼 수가 없다고도 하지요. 언젠가는 죽도에서 떠내려온 커다란 대나무 절구를 울진의 한 어부가 주었다고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그 대나무 절구는 한아름이나 되도록 큰 대나무를 잘라 만든 것인데 새 어부의 식구들이 아직도 그 같은 절구에 떡을 지어 먹으며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나그네가 먼 길을 가는데 고갯마루에 올라서 보니 어느새 서산으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이 깊은 산속에서 밤을 새게 생겼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나그네는 서둘러 산을 내려오며 어디 주막이라도 들어가려 했지만 돌아보니 워낙에 깊은 산 중 아니겠습니까? 깊은 산속 부엉이가 울기 시작하더니 이어 승냥이 울음도 들리기 시작하자 나그네는 온몸에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다가 이 산속에서 승냥이 떼의 밥이 되겠는걸. 나그네는 다급한 마음에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구름에 달빛마저 가려 사방은 온통 어둠으로 둘러싸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나그네는 길도 없는 곳을 헤매다 보니 가시덤불에 얼굴을 긁히고 뾰족한 풀잎에 손등을 베이고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요. 어이쿠,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덜컥 겁이 난 나그네는 손으로 풀과 나뭇가지들을 헤치며 허둥지둥 걸었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 산속에 집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집이다. 저기에 가면 짐승들 밥이 될 일은 없을 것이야. 나그네는 서둘러 불빛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까이 가보니 이 깊은 산 중에 웬 작은 초가가 있어 그 집의 방문 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나그네는 반가운 마음에 살인문을 열고 들어가 사람을 불렀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헛간이라도 좋습니다. 하룻밤 머무르게만 해주십시오. 한밤중 나그네의 목소리에는 살고 싶다는 절박함이 묻어나왔고 잠시 후 방문이 살며시 열리는데 아리따운 여인이 방 안에서 나그네를 내려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그네는 순간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져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여인이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집에는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오나 아녀자가 혼자 사는 집에 외간 남자를 집안으로 들이기 좀 그러옵니다. 나그네는 그 말에 다급해져 말했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대로 산중에서 밤을 지새우려니 사방에 승냥이가 울고 혹 호랑이라도 만날까 두려워 일이 찾아왔습니다. 제발 헛간에서라도 머무르게만 해주십시오. 정 그러시면 딱 하룻밤만 지내고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인은 나그네를 빈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나그네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 행장을 풀고 있는데 잠시 후 여인이 밥상을 차려 가져다 주지 않겠습니까? 이 깊은 산중에서 헤매셨으니 시장하실 것 같아 식사를 좀 준비했습니다. 아니 뭐 이런 걸 다. 여인이 차려온 밥상은 진수성찬은 아니어도 맛있는 반찬과 국으로 차려내온 것이 꽤나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나그네는 상을 받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고 조금 전까지 쑥스러워하던 여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그네는 밥 한 톨, 반찬 하나 남기지 않고 차려진 밥상을 싹싹 비워냈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밤은 편히 주무시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인이 밥상을 물려나가는데 나그네는 연신 고맙다 인사하였지요. 이 깊은 산 중에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로다. 마음씨도 저리 고운 여인이 무슨 사연으로 홀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밤은 편히 쉬어갈 수 있겠구나. 나그네는 이제 배도 부르고 긴장도 풀어지니 눈꺼풀이 천근만근하여 저절로 눈이 감겼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잤는지 모르지만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언뜻 듣기에도 소름 돋는 소리에 나그네의 눈이 저절로 떠지지 않겠습니까? 눈을 뜬 나그네는 살금살금 문가로 다가가 조심히 방문에 구멍을 뚫어 밖을 내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밖에서는 여인이 뒤돌아 앉아 무언가를 갈고 있는데 틀림없이 칼을 가는 소리로 들렸죠. 그때부터 나그네의 온몸에는 소름이 돋아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무엇을 번쩍 들어 올렸는데 그것은 날카롭게 갈린 큰 칼이었죠. 칼이 얼마나 잘 갈렸는지 살펴보는 여인의 얼굴은 예쁘고 수줍어하던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가느다랗게 뜬 눈매가 몹시 매섭고 얼굴이 험상궂었죠. 그리고 가만 보니 치마 저고리 사이로 긴 털뭉치가 보이는데 틀림없이 여우의 꼴이었습니다. 순간 나그네의 심장은 너무나 놀라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저것은 사람을 잡아먹는 여우인데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요? 나그네는 어찌할까 고민하다 벗어놓은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는 뒷문으로 소리 없이 나가서 뒷곁에 숨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날카롭게 간 칼을 들고 나그네가 있던 방에 들어갔다가 나그네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곧장 밖으로 뛰쳐나와서는 사방을 살피더니 소리를 지르며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뒷곁에서 이 모습을 살펴보던 나그네는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런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여우 소굴로 들어왔구나. 서둘러 이곳에서 도망쳐야겠다. 나그네는 여우의 집을 빠져나와 다시금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도망치다 보니 승냥이 떼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진퇴양난의 궁지에 빠진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그네가 산중에서 갈피를 못 잡고 헤매이는데 이놈아, 어딜 도망가는 것이냐? 꽤 섰지 못해? 아이고, 여우가 나그네의 뒤를 바짝 쫓아온 것입니다. 깜짝 놀란 나그네는 가지고 있던 보따리도 던져버리고 있는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가시덤불이 살갗을 찌르고 나뭇가지가 얼굴이며 몸에 부딪혔지만 아픈 줄도 쓰린 줄도 모르고 마구 달렸지요. 그렇게 얼마를 달리니 어디선가 은은한 가야금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나그네는 생각했습니다. 아, 조금만 더 가면 사람들이 있나 보다. 조금만 더 힘을 내 달리면 살 수 있다. 나그네는 가야금 소리를 따라 산속을 내달렸고 과연 그곳에는 너른 담으로 둘러싸인 집이 한 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있는 높은 누각에서는 누군가가 음악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 보였지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나를 좀 살려주시오. 나그네는 헉헉거리며 팔을 휘저었지요. 그러더니 춤을 추던 사람이 멈춰서서 나그네를 내려다보고는 하인을 부르는 듯 하였습니다. 나그네는 이제는 살았구나 하면서 숨을 몰아쉬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르르 달려나온 하인들이 나그네를 꽁꽁 묶어서는 누각 위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요? 왜 이러는 거요? 소리치며 몸부림치는 나그네의 말에 누각 위에 있던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우리 어머니를 속이고 도망을 쳐. 이제는 내 손에 잡혔으니 살아 돌아갈 생각은 하지도 마라. 여봐라, 저놈을 광에 쳐넣어라. 하인들은 꽁꽁 묶인 나그네를 광에 몰아넣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나그네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자신이 누굴 속였다니 대체 이것은 또 무슨 상황인가요? 이렇게 허망하게 죽고 마는 것인가요? 그리고 가만 돌아보니 광 안에는 온갖 금은 보화와 진귀한 물건들로 가득했지요. 이곳은 도적의 소굴인가? 이때 밖에서 저벅저벅 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그네가 광문 틈으로 내다보니 아까 누가귀에서 춤을 추던 그 사내가 기다란 칼을 들고 다가오는 소리였지요. 그런데 그 사내의 뒤로 기다란 꼬리가 흘깃흘깃 보이는 것이 여우의 꼬리 같았지요. 그렇구나, 여우였구나. 내가 또 다른 여우 소굴로 들어왔구나. 나그네는 비로소 그들 모두가 여우란 걸 알았지요. 이윽고 광문이 열리고 사내가 칼을 앞세우며 들어섰지요. 나그네는 그 앞에 엎드려 다 죽어가는 소리로 애걸했습니다. 제가 무슨 죄로 죽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왕 죽을 몸이라면 소원이나 풀고 가게 해주십시오. 소원이라니? 그 소원이 무엇이냐? 제가 지금 몹시 목이 마릅니다. 물 한 동이만 마시게 해주십시오. 물 한 동이만 마시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물 한 동이? 아니, 무슨 물을 한 동이나 마신단 말이냐? 아까 얼마나 달려왔는지 또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 같아서는 물 한 동이가 아니라 물 두 동이라도 마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 물 한 동이 마시는 것이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란 말이지. 그럼 물 한 동이를 마시고 기다려라. 조금 더 남겨서는 안 된다. 사내는 물 한 동이를 갖다 주고는 다시 문을 잠갔지요. 나그네는 물 마시는 신용을 하느라 꿀꺽꿀꺽 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그러고는 그물로 광문의 반대쪽 벽을 죽였지요. 물 한 동이를 전부 벽에다 끼얹은 것입니다. 또 손가락으로 축축해진 흙벽을 마구 긁어냈지요. 손톱이 빠질 듯 아팠지만 언제 여우가 칼을 들고 들이닥칠지 몰라 나그네는 잠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은 구멍이 뚫렸지요. 나그네는 그 틈으로 몸을 비집고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밖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을 만큼 어두웠지만 어서 도망을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겨우겨우 구멍을 빠져나왔지요. 그런데 밖에 나와 보니 한 발 앞이 낭떠러지였습니다. 그 집은 낭떠러지 위에 담을 쌓고 지은 집이었던 것이죠. 나그네는 어두워서 낭떠러지 밑이 얼마나 험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여우가 칼을 들고 있는 광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어쩌면 좋담. 어떻게 하지? 그래, 여우의 칼에 찔려 죽느니 차라리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죽는 게 나을 거야. 나그네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낭떠러지 밑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낭떠러지 밑은 이상하게도 솜털처럼 푹신하여 나그네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땅이 요동을 치더니 마구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놀란 나그네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래 가만 보니 나그네가 떨어진 것이 호랑이 등 아니겠습니까? 등에 뭔가 떨어진 호랑이가 놀라 지금 마구 날뛰는 것이었지요. 나그네는 호랑이 등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으려 그 가죽을 꽉 움켜쥐었고 그러니 호랑이는 더욱 놀라 더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나그네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여우를 피해 호랑이 등으로 떨어졌으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곳에서 마저 떨어지면 호랑이 밥이 될 테니 살겠다 온 힘을 다해 매달렸지요. 하지만 지쳐가는 것은 나그네였습니다. 온종일 산을 헤매다 여우에게 쫓기고 또 쫓기고 하다 보니 나그네는 지쳐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한 무리의 여우들이 호랑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우들은 광에서 나그네가 없어진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호랑이 등에 매달린 나그네를 찾아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었지요.
호랑이는 영문도 모른 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여우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으르렁대니 화가 났습니다. 반면 여우들은 호랑이가 나그네를 훔쳐갔다고 생각했고 곧이어 호랑이와 여우떼들의 큰 싸움이 벌어졌죠. 그런데 숲속의 왕 호랑이지만 여우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니 그 싸움은 쉽게 끝나질 않았고 치열하게 계속되었죠. 여우들은 사방에서 나타나 호랑이에게 달려들었고 호랑이는 여우 한 마리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렇게 날이 새도록 여우떼와 호랑이의 싸움은 계속되었죠. 그리고 싸움은 여우떼가 모두 물려 죽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여우들을 모두 물어 죽인 호랑이도 그만 기운이 빠져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고 호랑이 등에 매달려 있던 나그네는 어느새 땅바닥에 굴러떨어져 있었죠. 나그네는 순간 정신을 차려 살며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휴, 이젠 정말 살았구나. 그런데 도망가다 생각해보니 자신이 광에 갇혀 있을 때 보았던 금은보화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나그네는 산을 내려가다 말고 여우떼의 소굴로 향했습니다. 여우떼는 호랑이에게 모두 죽었으니 나그네는 광에서 보화를 챙길 심산이었지요. 그리고 가보니 정말 여우떼의 소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그네는 가장 귀한 보물들을 골라 여우떼들의 소굴을 떠났지요. 사람이 돈을 벌려면 죽을 고비도 넘길 줄 알아야 하는가 봅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집념 정도는 있어야 돈도 목숨도 모두 챙길 수 있나 봅니다. 옛날 옛적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은 뒷마당에 커다란 감나무가 있다 하여 감나무집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감나무집은 자식만 8남매였는데 딸만 7이었지요. 가난한 집에서 아들 하나 얻자고 낳은 것이 8남매이니 그 형편은 갈수록 곤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하루빨리 입이라도 하나 덜어치우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걱정 마시라니까. 그 집 아들이 인물도 좋고 원래 그 할아버지가 만석군이었으니 이 집 딸 먹고 사는 데는 걱정 하나 없을 것이요. 이웃 고을에서 찾아온 중매쟁이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 감나무집 8남매의 부모는 제일 큰 딸 억순이를 당장 시집 보내기로 했지요. 그리고 혼인날이 되어 새 신랑이 조랑말을 타고 집으로 왔는데 과연 그 귀골이 장대하고 씩씩하니 억순의 부모와 동네 사람들은 사위를 잘 얻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새 신랑이 식욕도 왕성하고 말도 별로 없는데 어딘가 좀 모자라 보였지요. 억순의 부모가 뒤늦게 이를 눈치챘지만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미 혼례를 치렀으니 어찌하겠습니까? 혼례날 신랑은 상위에 놓인 탐스럽게 익은 감맛을 보더니 마구마구 먹어댔습니다. 아이고 이것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입니다. 그래 맛있다니 다행이네. 간만 먹지 말고 다른 것도 좀 들게나. 장인의 말에도 사위는 간만 붙들고 늘어지니 억순의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심성은 착한 것 같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혼인 첫날 밤, 이 바보 같은 신랑은 쟤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많다고 눈앞에 연지곤지 찍고 다소곳이 앉아있는 신부보다 낮에 먹은 연시감 생각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신부, 아까 낮에 먹은 연씨는 어디서 난 것이오? 그야 저희 집 뒷마당에 있는 큰 감나무에서 딴 것이지요. 그 말에 신랑은 그만 귀가 솔깃해져서 첫날 밤에 신부에게 말했죠. 아이고 피곤하니 우리 일찍 잠이나 잡시다. 네? 이 바보 같은 신랑은 신부를 재워놓고 몰래 감을 따서 먹을 생각으로 혼인한 전날 그대로 누워 잠을 자는 척 하지 않았겠습니까? 신부 억수는 그것도 모르고 쪽두리도 벗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있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억순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신랑은 사무관대를 고이 벗어두고 한밤중 신방을 나와 주변을 살피며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밤에 처갓집 뒷마당에 커다란 감나무에는 탐스러운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지요. 신랑의 입에는 연신 군침이 샘솟는 것이 얼른 나무에 올라 저 탐스러운 감을 따서 먹으리라. 나무에 오르려는데 바짓가랑이가 걸리적거려 나무에 오르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모에 홀린 사람처럼 바지마저 벗어두고 감나무로 기어 올라갔지요. 그리고는 연시 하나를 입에 물고 그 부드럽고 달달한 연시 맛에 감탄하고 있는데 순간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신랑이 나무 위에서 가만 보니 다름 아닌 장인이 감나무로 다가오는데 깜짝 놀란 신랑이 나무가지에 몸을 숨겼습니다. 장인은 낮에 사위가 감을 어찌나 잘 먹던지 감을 따서 신방에 넣어줄 심산으로 올가미가 달린 장대를 들고 감나무 가지 사이로 들이댔습니다. 아이고 저기 아주 큰 놈이 매달려 있구만. 아무리 달 밝은 날이었지만 눈이 어두운 장인은 큰 감을 딴다는 것이 그만 신랑의 다리 사이로 올가미를 밀어 넣은 것이죠. 그리고는 올가미를 걸어 잡아당기니 신랑은 어찌나 아픈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엉겹결에 물개똥을 내려 깔렸습니다. 똥물이 장인의 손에 흘러내리자 장인은 연시가 터져 흘러내리는 줄만 알고 아까운 듯 입으로 핥아먹다 말했습니다. 돼! 아이고 감이 너무 익어서 맛이 변했네. 장인은 몇 번이나 퇴퇴거리더니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샘으로 입을 가시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은 감나무에서 내려와 옷을 주워들고 방으로 달아났지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하마터면 남자 구실 못하는 줄 알았네. 그런데 신방으로 돌아온 신랑이 방 한쪽에 쪼그리고 누워있으려니 잠시 후 뱃속에서 꼬르륵하고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순간 신랑의 머릿속에 낮에 연시를 먹느라 못 본 채 했던 음식들이 떠올라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은 살그머니 일어나 이번에는 처갓집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 여기저기를 뒤지다 부엌 실렁에서 밥을 발견하였지요. 신랑은 반색을 하고 밥그릇을 꺼내다 그만 옆에 있는 그릇을 깨고 말았는데 어찌나 배가 고픈지 달아날 생각은 하지 않고 밥을 먹는데 정신이 없었지요. 한편 부엌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나니 그 소리에 놀란 장인이 자다 말고 뛰쳐나와 부엌으로 가서 보니 웬 시커먼 사내가 부엌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도둑이다! 도둑이야! 장인은 부엌 바깥에서 문을 막고는 소리쳤지요. 도둑이 부엌에 있으니 어서 불을 켜들고들 나오너라. 신방에서 잠을 자다 소란통에 잠이 깬 억수는 옆에 있어야 할 신랑이 없으니 이 소동이 아무래도 새신랑이 저지른 일이 아닌가 하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문을 붙들고 있을 테니 아버지께서 얼른 불을 가져오세요. 억순의 말에 억순의 아버지는 알았다며 서둘러 불을 붙이러 갔지요. 그리고 그 사이 억순이 부엌 안을 가만 살펴보니 도둑은 다름 아닌 신랑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서방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난 그저 배가 고파서. 여기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얼른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억순의 말에 새신랑은 서둘러 부엌을 빠져나와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억순 앞에 집에서 기르는 개가 와서 꼬리를 치니 억순은 얼른 그 개를 부엌에 집어넣고는 부엌 문을 닫고 문을 붙들고 있었지요. 억순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도둑을 잡겠다고 회에 불을 붙여서는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도둑이 아니라 이게였어요. 뭐라? 억순의 아버지가 억순의 말을 듣고 부엌 문을 여니 정말로 집에서 기르는 개가 부엌 바닥에 뒹구는 밥그릇을 핥고 있질 않겠습니까? 아니 저놈의 개가 거참 희한하네. 아까 볼 때는 분명 시커멓고 커다란 것이 부엌에 있었는데. 아마 달빛에 비쳐 생긴 그림자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 그런가 보구나. 얼른 들어가 더 자려무나. 네 아버지. 분명 사람의 모습 같았는데 더군다나 개가 어찌 높이 있는 실랑에 밥그릇을 떨어뜨려 먹는단 말인가. 억순의 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억순의 재치로 위기를 모면한 신랑은 날이 새자마자 억순을 데리고 신행을 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억순이 시집에 처음 와보니 중매쟁이 말처럼 만석군 집이기는커녕 허름한 초가에 살인문은 언제 매달아 놓은 것인지 다 떨어져 간신히 매달려 있었고, 시집와 처음으로 아침상을 차려 시부모님께 올리려니 쌀독은 텅 비어 있었고 수저도 모자라 간신히 부엌 한켠에 있는 자루에서 조를 꺼내 죽을 써서 시부모님께 조반을 올려야만 했습니다. 아이고 속았구나. 만석군 집안은커녕 다 쓰러져가는 초가에 연로하신 시부모님과 바보 천치 같은 신랑을 얻었으니 억수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더구나 아침을 먹은 신랑은 방에 누워 쿨쿨 잠만 자니 억수는 더욱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시아버지는 만석군 집의 아들이 맞았지만 그 위에 형이 있어 그 형의 부모로부터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동생인 시아버지는 일절 도와주지 않고 산 것이었죠. 그나마 논 한마지기 떼어받아 그 땅에서 나오는 양식으로 간신히 입에 풀칠하고 살았습니다. 억수는 그날부터 바느질이며 품일이며 마다 않고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다 억순이 일 잘한다. 온 동네에 소문이 나니 언젠가부터 큰 집에서 여종을 보내어 바느질거리를 가져다 주고 품삯을 치르고 하였지요. 그리고 힘겨운 겨울을 나고 봄을 맞이했습니다. 여보, 농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도 방에 누워 쿨쿨 자고 있는 바보 남편을 간신히 깨워서 들로 내보내고는 억수는 부지런히 점심을 차려 남편이 일하고 있을 논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남편은 갈라는 논은 갈지 않고 논둑에 누워 잠만 자고 있지 않겠습니까? 억수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참고 남편을 가만 깨워 점심을 먹인 다음 아무 말도 않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러기를 사나흘 억수는 오늘은 풀을 쏘아가지고 남편이 있을 논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어김없이 논둑에 누워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죠. 억수는 가지고 간 풀을 꺼내어 자고 있는 남편의 눈꺼풀에 칠해 놓았습니다. 내리쬐는 햇볕에 풀은 금세 말라붙었지요. 억수는 풀이 다 마른 것을 확인하고는 자고 있는 남편의 엉덩이를 냅다 걷어 차지 않았겠습니까? 놀란 남편이 눈을 뜨려는데 말라붙은 풀 때문에 도무지 눈이 떠지질 않았지요. 이때다 싶은 억순이 목에 힘을 좀 말했습니다. 나는 외갈직성이로다. 내 놈은 하고 한 날 들에 나와 일은 하지 않고 해다 주는 점심만 축내고는 낮잠만 자니 너 같은 놈은 벌로 소경을 만들어버리겠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남편은 정말 눈이 보이지 않는데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아이고, 외갈직성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억수는 웃음이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고 말했지요. 정녕 내 놈 말을 믿어도 되겠느냐? 아이고, 그저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럼 한 번만 용서할 테니 요 아래 약수터에 가서 눈을 씻고 오너라. 억순의 남편은 희미하게 보이는 눈으로 더듬더듬 기어서 샘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억수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이 된 억순이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으니 해가 다 지고 어둑해져서야 남편이 털레털레 집으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오늘은 왜 이리 늦게 돌아오세요? 아무 말도 마오. 내가 너무 게으르다고 외갈직성이 나를 소경을 만든다는 통에 혼이 났소. 간신히 빌고 빌어서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조하고서야 눈을 떴으니 열심히 논을 가느라 이제야 오게 되었지 뭐여. 억순의 남편은 그날부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의 딸 하나를 두고 없이 살지만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았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의 환갑날이 다가왔습니다. 바보 같은 남편도 아버지의 환갑날이 돌아오니 걱정은 되었는지 억순에게 하소연을 하였지요. 여보, 어떻게든
환갑잔치를 해드려야 할 터인데 걱정이요. 남편의 말에 억수는 미리 무언가를 생각해 두었는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억순의 말에 귀가 번쩍 뜨인 남편이 억순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돼요? 큰 집에 가서 쌀 한 가마니만 꿔오세요. 그러면 분명 안 꿔주실 테니 그때는 가을의 쌀을 2가마니로 갚는다 하면 될 것입니다. 남편은 억순의 말에 알았다며 곧장 큰 집으로 가 큰아버지에게 인사하고 부탁했습니다. 큰아버지, 쌀 한 가마니만 꿔주십시오. 아버지 환갑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큰아버지는 천치 같은 조카놈이 찾아와 쌀을 꿔달라 하니 어이없고 기가 차다는 듯 말했지요. 아이고, 없는 놈이 무슨 환갑잔치냐. 안 된다. 큰 아버지의 거절에 억순의 남편은 억순의 말이 떠올라 다시 큰아버지에게 부탁했지요. 가을에 벼 2가마니를 드릴 테니 꿔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쌀을 2배로 갚는다는 말에 큰아버지는 귀가 솔깃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럼 한 가마니 줄 테니 꼭 쌀 2가마니로 갚아야 한다. 네, 큰아버지. 걱정 마셔요. 억순의 남편은 큰 집 광에 가서 벼 1가마니를 등에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억순이 다시 말했습니다. 쌀은 쌀독에 채워놓으시고 서방님은 아무도 모르게 어디 가서 뱀 1마리를 잡아오시오. 남편은 억순의 말에 들에 가서 뱀을 잡아 자루에 담아 가지고 왔지요. 억순은 그 자루를 받아서는 쌀독으로 가 쌀독 안에 뱀을 풀어놓고는 뚜껑을 닫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은 큰 집의 여종이 바느질거리를 가져오는 날 아니겠습니까? 억순은 여종이 올 시간에 맞춰 머리를 감고 몸단장을 말끔히 하느라 야단법석을 떨었지요. 그 모습을 본 큰댁 여종이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 무슨 날이세요? 왜 머리를 감고 그러세요? 억순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제 아버님 환갑을 하려고 큰 집에서 벼 1가마니를 꿔왔는데 거기 큰 집 업이 따라왔다네. 그래서 그 업에게 비느라고 어제부터 목욕제게 하는 걸세. 그러니 가서 이르지 말게. 그 말에 큰 집 여종이 가만 이 집 쌀독의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뱀이 그 안에 다리를 틀고 있질 않겠습니까? 억순이 큰 집 여종에게 2번, 3번 큰 집에 가서 말하지 말라 부탁하는데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큰 집의 여종은 대번 큰 집 마님한테 가서 듣고 본 일을 일러 바쳤지요. 그 소리를 들은 마님이 다시 큰 아버지한테 이 일을 고하니 큰 아버지는 그 소리에 놀라 당장 노발대발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 우리 업이 작은 집으로 갔으니 큰일이군. 가서 빨리 그 업을 찾아와야 할 것이야. 큰 아버지는 작은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와 말했습니다. 그 업은 우리 것이니 당장 내놓게. 그 말에 억순이 나서서 말했지요. 우리가 이처럼 형편이 좋지 못하니까 업이 우릴 도와주러 온 걸 어찌 곧 큰아버님께 내어드립니까? 좋다. 그럼 쌀 2가마니를 줄 테니 내놓거라. 안 됩니다. 조카 며느리의 단호한 모습에 큰 아버지는 나중에는 논 단마지기에 쌀 10가마니를 준다고 했지요. 그제야 억수는 못 이기는 척 말했습니다. 정 그러시면 할 수 없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결국 큰아버지는 논 단마지기와 쌀 10가마니를 가지고 와서야 업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억수는 그걸 가지고 시아버지의 환갑잔치를 잘해드렸고 큰 집에서는 업을 다시 찾았다고 좋아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은 큰 집의 하인이 광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서 보니 뱀이 죽어 썩고 있지 않겠습니까? 큰 아버지는 이를 듣고 그제야 조카 며느리한테 속은 걸 알았지만 이미 준 땅을 빼앗을 수가 없었지요. 혹독한 겨울을 보내며 맞은 춘3월 강남 갔던 제비들이 돌아오고 겨우내 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 활개를 치는 그 계절에 어느 바닷가에 한 조그만 마을 사람들은 3월 삼진날이 되면 고기 풍년을 비는 고사를 지냈죠. 그런데 이 마을 앞에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2개의 섬이 있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 섬을 쌍화도라고 불렀습니다. 아이고 저 하늘을 봐.
검은 구름 두 줄기가 쌍화도에 떠 있네. 그러게 올해도 우리 마을에 풍어가 들겠네 그려. 옛날 옛적 한양에 낮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는 두 대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하대감의 집이었고 또 한 집은 김대감의 집이었죠. 하루는 하대감의 아들 하도령과 김대감의 딸 진영낭자가 달빛 아래 낮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몰래 만났습니다. 도령님, 소녀는 염려하지 마시고 부디 학업에 정진하옵소서. 진영낭자의 말끝이 가늘게 떨리며 마침내 흐느끼기 시작하더니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연신 옷고름으로 닦아내었죠. 낭자 울지 마시오. 내 글 공부를 하기 위해 멀리 떠나지만 돌아오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도록 하겠소. 그리 되면 서로 앙숙지간인 두 아버님께서도 나와 낭자의 혼인을 반대만 하지 못할 것이오. 기울어가는 달빛 아래서 하도령과 진영낭자는 날이 새면 다가올 이별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하대감과 김대감은 집도 이웃해 있고 조정에서 함께 벼슬을 하고 있지만 서로 원수지간처럼 미워하는 사이였죠.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가요? 하대감의 아들인 하도령과 김대감의 무남동녀인 진영낭자는 그 틈바구니에서 은밀히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부모들 사이가 점점 더 깊은 원수지간이 되는 것과는 반대로 두 남녀의 정은 깊어만 갔고 이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던 중 하도령은 과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백장도사라는 학문이 비범한 스님이 머무르고 있는 쌍화도의 암자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남몰래 정이 들대로 든 두 사람은 잠시나마 이별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튿날 아침 도련님, 갈 길이 멉니다. 어서 출발하시지요. 하도령은 하인 꺽쇠의 재촉에 말에 올라타려다 말고 담 너머 김대감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나 진영낭자가 나와 자신을 보고 있지 않을까 해서였죠. 하지만 어디 사대부집의 여인이 함부로 얼굴을 드러내고 이웃집을 엿보겠습니까? 진영낭자는 사랑에 홀로 앉아 열려진 창문 틈 사이로 떠나는 하도령을 몰래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도령님, 부디 몸 건강히 돌아오실 그날만을 기다리겠습니다. 도련님, 어서 말에 오르시지요. 허허, 그놈 참, 왜 이리 재촉하는 것이냐. 내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 말에 오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먼 곳으로 떠나는 사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말에 오르라 재촉하는 꺽쇠가 오늘은 왜 이리 얄밉던지 하도령은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말 위에 올라탔습니다. 이랴, 어서 가자. 하도령은 혹시나 뒤돌아보면 사랑하는 진영낭자를 두고 떠나지 못할까 앞만 보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곤 속으로 굳은 결심을 하였죠. 내 다녀와서 반드시 낭자를 내 아내로 맞을 것이오. 멀리서 하도령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진영낭자는 얼굴을 묶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참 후 쌍화도로 내려온 하도령이 주변을 돌아보니 쌍화도는 이웃한 섬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섬인데 보이는 것이라고는 망망대해이고 들리는 것은 파도 소리와 바닷새 소리뿐인 곳이었죠. 하도령은 그날부터 백장대사의 가르침을 받으며 오로지 과거 공부에만 전심전력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머릿속은 온통 진영낭자에 대한 그리움만 자리하기 시작하였으니 글 공부는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러니 깊은 밤이 오면 하도령은 등불 옆에서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진영낭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낮이 되면 암자를 빠져나와 바닷가에서 한양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밤새도록 쓴 보낼 길 없는 편지를 조금씩 찢어서 밀려오는 파도를 향해 던지곤 하였죠. 파도야, 이 편지 한양에 있는 진영낭자에게 전해주려무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쿵하며 무언가에 머리통을 얻어맞은 하도령이 뒤돌아보니 백장대사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오락부락한 표정으로 내려다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놈.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이 무슨 좀스런 짓이냐? 스승님, 이런 답답한 놈을 보겠나? 장부가 한번 품은 뜻을 일개 계집 때문에 저버리려 드는구나. 스승님, 죄송합니다. 하도령은 할 말이 없어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죠. 이놈아, 과거에 급제해서 내 본분을 다한 후 부모님께 애원을 하면 반드시 내 마음속에 여인과 백년가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인데 너는 지금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저버리고 나무에서 감만 떨어지길 바라니 이렇게 한심한 일이 어디 있더냐? 아이고, 이리 답답한 놈을 보겠나? 하도령은 백장대사의 꾸짖음에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공부에만 매진하겠다 다짐하였죠. 스승님,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해야 할 일을 저버려서 한없이 부끄럽사옵니다. 일어나거라. 나는 속세를 떠났지만 남녀의 애정을 나쁘게만 생각지를 않는다. 오히려 너 같은 나이에는 108번뇌 중 그것이 으뜸가는 번뇌가 될 수도 있지. 그러나 지금 너의 번뇌는 내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지 않느냐? 무라, 모든 것을 잊음으로써 다시 그것을 완전케 볼 수 있느니라. 하도령은 백장대사의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바닷가에 나가서 한양 쪽을 바라보거나 글을 읽다 진영낭자를 생각하는 일이 없었죠. 한편 한양에 남아있던 진영낭자도 하도령에 대한 그리움으로 침식을 잃을 정도로 애타는 정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영낭자는 밤이면 뒤뜰에서 쌍화도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남몰래 눈물 짓곤 하였죠. 그런데 헤어진 두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고 있을 때 조정에서는 큰 변이 일어났습니다.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빼앗아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루아침에 단종을 모시던 충신은 역적이 되고 수양대군에게 아첨하던 자들은 충신이 되었습니다. 이때 성격이 강직한 하도령에 붙인 하대감은 별 수 없이 역적으로 몰리게 되었죠. 이보시오 수양, 유신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소이다. 내게는 목숨을 잃는 것보다 대의를 쫓는다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오. 옥자를 차지한 수양대군 앞에서 하대감은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여봐라, 저놈을 지금 즉시 참하도록 하여라. 그 큰 권세 앞에 뜻을 굽히지 않았던 하대감은 그렇게 세조에게 잔인한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공교롭게도 진영낭자에 붙인 김대감은 세조의 등극에 공이 많아 충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 벼슬도 올라가고 세도도 커졌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두 사람의 처지가 이렇게 달라지자 진영낭자는 운명의 장난을 원망하며 슬픔과 비통에 젖었습니다. 이제는 집안이 역적으로 몰린 하도령과는 도저히 백년가약을 맺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며칠 후 진영낭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홀로 뜨락을 거닐고 있었죠. 그때 사랑채에서는 세왕을 옹립하여 공신이 된 진영낭자의 아버지 김대감과 벼슬아치 몇 사람이 모여서 술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사랑채를 지나던 진영낭자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뜻밖의 말을 들었죠. 역적은 삼족을 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오. 그렇지요. 상화도에 가 있다는 하대감의 아들도 재빨리 처치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역적은 그 뿌리를 깨끗이 뽑아야 후환이 없을 것이지요. 그럼 지금 즉시 병사들을 보내어 하대감의 아들을 참하도록 하시오. 이 무슨 소리인가요? 아버지가 명령하는 소리를 들은 진영낭자는 청천벽력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날이 밝는 대로 군조를 데리고 쌍화도로 내려가서 하도령을 처치하고 오겠습니다. 진영낭자는 더 지체할 수가 없었죠. 하도령에게 이 일을 알리지 않는다면 하도령은 허망하게 목숨을 잃을 테니 이를 어찌하나요? 진영낭자는 서둘러
쌍화도로 갈채비를 하였습니다. 병사들이 가기 전에 자신이 먼저 쌍화도로 가서 이 일을 알려야만 했죠. 그리고는 자고 있는 몸종을 깨웠습니다. 아씨, 이 깊은 밤중에 웬일이셔요? 심상치 않은 진영낭자의 동정에 몸종이 놀래서 물었죠. 지금 급히 쌍화도로 가야 한다. 쌍화도라니요? 더구나 이렇게 갑자기. 도련님이 역적의 아들로 몰려서 죽게 됐단다.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 진영낭자의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에 놀란 몸종이 말했죠. 그러면 말을 타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덕구에게 지금 은밀하게 말을 내주라 부탁해보겠습니다. 덕구는 김대감의 집에서 말을 관리하는 하인이었죠. 평소 진영남자의 몸종을 좋아하던 덕구였지만 어딘가 모자라는 구석이 있어 무시했었는데 부탁을 하면 들어줄 것도 같았습니다. 안 돼. 대감마님이 아시면 나는 그냥 죽어. 덕구야, 그러지 말고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말 한마디만 내주어라. 안 돼. 그럼 네가 원하는 거 다 줄어줄게. 진짜야? 뭐든 말이지? 그래. 내가 눈 한번 딱 감지 뭐. 알았어. 난 지금 죽을 각오로 하는 것이니 너도 그 약속 꼭 지켜. 알았다. 덕구는 마국간에서 말 한 피를 내어 진영낭자를 태우고 서둘러 쌍화도로 향했습니다. 말은 밤을 새워 달려서 병사들보다 먼저 쌍화도가 보이는 오천 땅에 도착했죠. 그러나 만사는 뜻대로만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심하게 일고 모진 파도가 쳐서 나루터의 뱃사공은 도저히 배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나루터에서 진영낭자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 폐물을 전부 드릴 터이니 제발 저 앞 쌍화도까지만 배를 태워주세요. 진영낭자는 뱃사공들에게 애원을 했지만 사공들은 머리를 저을 뿐이었죠. 제 아무리 금은보화라도 목숨이 더 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토록 풍랑이 심하니 이런 쪽배는 내놓자마자 뒤집어집니다. 잠시 파도가 잔잔해지기를 기다리시지요. 바로 눈앞에 하도령이 있는 쌍화도를 보면서 진영낭자는 하루를 애타게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튿날도 풍랑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애태우던 진영낭자는 마침내 사공 몰래 쪽배를 꺼내 쌍화도를 향해 배를 저어갔죠. 그리곤 간신히 남쪽 섬에 닿아서 온 섬을 헤매었으나 불행하게도 하도령이 있는 곳은 북쪽 섬이었습니다. 도령님, 도령님. 진영낭자가 좁은 남쪽 섬을 헤매며 하도령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는 바닷바람을 타고 북쪽 섬으로도 퍼져갔습니다. 아니, 저 사람을 찾는 소리는 어디선가 듣던 목소리인데. 하도령이 뛰쳐나와 바닷가에서 남쪽 섬을 바라봤죠. 도령님, 도령님. 그런데 맞은편 섬 해변에서 얼굴을 나타낸 여인은 그토록 애타게 그리던 진영낭자가 틀림없었습니다. 낭자! 진영낭자! 대체 어인일이요? 하도령은 남쪽 섬을 향해 소리쳤죠. 그러나 도령을 찾기에 정신이 없는 진영낭자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진영낭자는 군졸들이 탄 배가 북쪽 섬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보았죠. 그제서야 진영낭자는 섬을 잘못 찾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북쪽 섬에서 이쪽을 보고 소리치는 하도령을 볼 수가 있었죠. 도련님, 빨리 피하셔요. 도련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진영낭자는 온 힘을 다해 힘껏 소리를 질렀으나 파도 소리에 휘말려 말소리가 똑똑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뭔가 급박하게 울부짖는 소리에 하도령도 곧 섬에 있는 쪽배를 내어 남쪽 섬으로 저어갔죠. 그런데 군졸들은 북쪽 섬에서 나오는 하도령을 보고 뱃머리를 돌려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진영낭자도 배를 내어 하도령에게로 노를 저어갔죠. 파도가 세차게 치는 바다 위에서 세 척의 배는 마치 춤을 추듯 율동하며 상대방을 향해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군졸들이 뒤따라와요. 빨리요. 조금만 더 빨리요. 낭자 잠시 기다리시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노를 저어 서로 가까워지려 했죠. 그러나 군졸들의 배는 여럿이 노를 저어오니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다가왔고 바다 위에 두 남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두 배가 겨우 맞닿게 되자 갑자기 하늘에서 번갯불이 번쩍 일어나더니
천지가 무너질 듯이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늘을 덮은 먹구름이 두 줄기로 갈라져서 바다로 꽂히고 군졸들이 탄 배는 파선이 되고 한 줄기는 진영낭자를 또 한 줄기는 하도령을 휘어차고 하늘로 치솟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연인은 하늘로 올라간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없었던 사랑을 하늘이 도와준 것인가 봅니다. 두 사람은 하늘에서 맺어졌지만 인간 세계에서 못 맺은 사랑이 늘상 한스러웠죠. 하늘에서는 이를 가엽게 여겨 인간 세계에서의 한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하늘은 하도령과 진영낭자의 영혼을 두 마리의 용으로 환생시켰고 용으로 환생한 하도령은 북쪽 섬에 또한 용이 된 진영낭자는 남쪽 섬에서 살게 하였다 합니다. 새로 봄 소식을 전해오는 3월 삼진날 해마다 이날이 되면 두 섬에 떨어져 있던 암용과 숫용은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게 되었고 그 두 마리 용은 1년 동안의 그리움을 이날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서 풀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고장 사람들은 3월 삼진날 한 번씩 내려오는 두 용을 바다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만 되면 이 고장에서는 두 용을 위해 고사를 지내는데 그때 하늘에서 두 줄기의 먹구름이 섬으로 내려오면 틀림없이 그 해엔 풍어가 든다는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죠. 지금까지 충남 보령군 소성리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쌍화도섬에 얽힌 전설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옛적 어떤 마을에 아들 없이 딸만 둘 둔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집의 두 딸은 웃음도 많고 애교도 많아 집안에는 늘 웃음꽃이 피었지요. 부부는 딸들을 몹시 귀여워하며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자라 혼이 날 나이가 되니 어디 계속 품 안에만 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큰딸을 이웃 고을로 시집 보내고 둘째 딸과 살다 보니 둘째 딸도 금방 나이가 차 이웃 고을로 시집을 보냈지요. 그러다 보니 집안에는 쓸쓸히 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딸을 시집 보냈을 때는 몰랐지만 둘째 딸마저 시집을 보내니 집안은 마치 텅 빈 것만 같았지요. 아이고 임자, 집안이 텅 빈 것 같네 그려. 그러게 말이에요. 금방이라도 저 대문을 열고 웃으며 애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말이에요. 계절은 여름을 지나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부부는 오늘도 황혼에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두 딸이 보고 싶어 아버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임자, 애들은 잘 살고 있겠지요. 그만 좀 물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 않아요. 당신이 한번 다녀와 보는 것은 어떻소? 아이고 볼 일도 없이 무작정 사돈댁에 찾아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괜히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찾아가서 딸들이 시댁 눈치 볼까? 난 못 가겠어요. 정 궁금하면 당신이 가보시구려. 두 딸의 어머니는 집안일이라도 하느라 그럭저럭 지냈지만 아버지는 힘들어 하였지요. 그래 아버지는 딸 생각이 날 때면 친구를 만나러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한바탕 웃고 떠들고 지내다 보면 쓸쓸한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집으로 발길을 향하는 아버지는 늘 딸들이 그리워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침 일찍 친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은 제너머 마을에 사는 김영감을 찾아가야겠어. 김영감이 장기를 여간 잘 두지를 않아. 오래간만에 장기 실력이나 한번 겨루어볼까? 아이고 딸이 보고 싶어 거길 가는 게 아니오. 에이, 그 무슨 실없는 소리요. 어머니의 말에 뭔가 들킨 듯 화들짝 놀란 아버지는 아침 일찍 대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리하여 아버지는 김영감과 장기를 두면서 서로 실력도 겨뤄보고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그러다 보니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나? 나는 이제 그만 집에 가봐야겠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아니 왜 벌써 가려고 하나?
오랜만에 왔는데 점심이라도 먹고 가게나. 김영감은 아버지를 말렸지만 아버지는 극구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아닐세. 집에서 마누라가 혼자 기다리고 있어. 이만 가봐야지. 아버지는 그렇게 사양하고 김영감의 집을 나섰지요. 큰딸이 시집가서 살고 있는 곳은 김영감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온 이후로 또 김영감과 장기를 두는 내내 머릿속에서 큰딸 생각이 떠나지 않았었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아이고, 저 앞이 큰딸의 집이네. 아, 내가 친구 집에 왔다 가는 길에 잠시 들렀다고 하면 사돈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 테고, 큰딸 아이는 오랜만에 아비를 만나니 반가울 게야. 마침 점심때가 되었으니 딸아이와 오붓하게 점심이나 같이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아버지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 큰딸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서니 마침 마루에 놓인 배틀에 큰딸이 앉아 배를 짜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딸이 배를 다 짜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줄 알았더니 기특하기도 하지.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도 알려줘야겠어. 아버지는 큰딸이 여간 대견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반갑게 딸을 불렀지요. 얘야, 배 짜기는 언제 배웠더냐? 아버지의 목소리에 딸은 얼굴을 들어 아버지를 보더니 고개만 까딱거려 인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여기 김영감 집에 왔다가 너 좀 보고 가려고 들렀지. 그동안 잘 지냈느냐? 네, 저야 뭐. 큰딸은 그러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 배를 계속 짰습니다. 아버지는 큰딸이 배틀에서 내려와 반갑게 맞아주면서 따뜻한 밥을 지어 점심을 차려주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딸은 고개를 까딱거려 인사하고는 배만 짜고 있으니 아버지는 큰딸이 여간 서운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 얘야, 점심은 먹었느냐? 아버지는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어서 큰딸에게 다정히 말을 붙여보았죠. 아직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아서요. 아버지가 딸의 대답을 듣고 보니 아무리 기다려도 점심을 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점심은커녕 아버지가 온 것을 귀찮아하는 것 같아 보였지요. 그러냐? 그럼 나는 이만 집에 가야겠구나. 아버지 가시게요? 배틀에 앉아 배를 짜면 내려가기 힘들어서 멀리 못 나가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큰딸은 여전히 배틀에 앉아 고개만 까딱여 인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냐, 잘 있거라. 아버지는 씁쓸한 마음을 누르며 큰딸네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지요. 거참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얼마 만에 보는 아비이건을 이리 푸대접을 해. 아버지는 속으로 되뇌일수록 가슴속에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말코에서 부티끝만 풀어내면 배틀에서 내려올 수 있거늘. 뭐? 배틀에 한번 앉으면 내려오기 힘들어? 아이고, 그걸 딸이라고 내 그리 보고 싶어 했단 말인가?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한참 동안 화가 치밀어 오르다 사그라드는가 싶더니 서러움이 올라와 아버지는 속으로 하염없이 울었지요. 이렇게 부글부글 속을 끓이며 걷던 아버지는 문득 작은 딸 생각이 났습니다. 옳거니 작은 딸이 건넌 마을에 살고 있지. 이참에 작은 딸네 집에도 가보자. 아버지는 작은 딸네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시집 가기 전에는 마냥 귀여웠던 작은 딸을 생각하니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지요. 하지만 작은 딸의 집이 가까워질수록 아버지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작은 딸마저 나를 박대하면 어찌할까. 재신없이 괜히 딸들의 집을 찾아온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털레털레네를 건너 작은 딸네 집에 도착한 아버지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변에서 머뭇거리다 허름한 담장 너머로 집안을 넘겨다 보았지요. 작은 딸이 사는 집은 허름한 담으로 둘러싸인 조그만 초가라 한눈에 집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그래 마당을 들여다보니 작은 딸은 배를 먹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배 먹이는 일은 한 손으로는 솔에 풀을 묻혀 실에 바르고 이 실을 왕겹을 위로 지나가게 해 재빨리 말려서는 도투마리에 감는 것이죠. 그러니 잠시도 쉬면 안 되는 일이기에 아버지는 작은 딸에게 방해가 될까 조용히 발길을 돌리는데 누군가 부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었는데. 그 말에 아버지가 뒤돌아보니 작은 딸은 한 손에는 솔을 들고 한 손으로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래. 나도 내 얼굴이 한번 보고 싶어.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여다보았다. 작은 딸은 재빨리 왕겨불에 재를 뒤집어 씌워놓고는 아버지에게 뛰어와 아버지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절 받으세요. 아이고, 얘야. 이렇게 얼굴을 봤으니 됐다. 절은 무슨 절이냐? 어서 하던 일이나 마저 하거라. 말은 이렇게 했지만 아버지는 좋아서 입이 한 방만 해졌지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왕겨불은 재에 묻어놨으니 괜찮을 거고 풀이야 마르면 다시 만들면 되지요. 아버지께서 오셨는데 그것들이 다 뭐라고요? 작은 딸은 아버지를 방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 큰 절을 올리고는 다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딸이 점심을 차리는 동안 아버지는 방 안을 휘둘러 보았지요. 그런데 작은 딸네는 생각보다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렵게 사는 작은 딸 때문에 가슴이 아파왔지요. 아버지 점심 드세요. 작은 딸이 점심상을 들여왔습니다. 반찬은 김치에 나물 뿐이었지만 갓 지어 김이 폴폴 나는 쌀밥에 계란찜이 든 뚝배기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밥상에는 밥이 한 그릇뿐이었지요. 그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왜 밥이 한 그릇뿐이냐? 너도 먹어야지. 아니에요. 저는 벌써 먹었는걸요.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세요. 오냐, 오냐. 아이고, 만난다. 사실 작은 딸은 점심을 먹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안 드실까봐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작은 딸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쓰려고 따로 모아두었던 쌀을 꺼내어 밥을 짓고 팔려고 모아두었던 계란으로 계란찜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고깃국이라도 끓여 대접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았지요. 아버지도 작은 딸이 차려온 상을 보며 작은 딸의 형편과 그 마음을 짐작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딸이 눈치챌까 애써 아무것도 모르는 척 꾸역꾸역 밥알을 넘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작은 딸은 문 앞에서 오래도록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넘어 집으로 향하던 아버지는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며칠을 생각해봐도 큰딸이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두 딸을 키우는 동안 작은 딸은 귀여워만 했고 큰딸에게는 기대도 많이 하고 의지도 많이 했는데 오랜만에 본 아버지를 그리 푸대접하다니요. 며칠 뒤 아버지는 어머니와 의논하여 일부러 죽은 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문을 가까운 친척들에게 냈고 큰딸과 작은딸에게도 소식을 보냈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부고를 받자마자 큰딸이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큰딸은 동네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하며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울부짖었지요.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서부터는 머리를 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면서 큰 소리로 구슬프게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며칠 전에 뵈었을 때만 해도 정정하셨는데 이게 갑자기 웬일이란 말이에요? 큰딸이 하도 슬프게 울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했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리 슬퍼하는구먼. 아, 효녀일세 효녀야. 그러게 말이야. 어서 아버지 위패 앞으로 데려가야지. 사람들은 슬피 우는 큰딸을 부축해
아버지 위패 앞으로 모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드린 점심을 그리 맛있게 드신 지가 불과 며칠 전인데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이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친척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너를 찾아갔었느냐? 네, 아버지가 친구분 댁에 오셨다가 저희 집에 들르셨지요. 자나깨나 친정을 그리워하다가 아버지를 뵈오니 어찌나 반갑던지 배짜던 걸 다 팽개치고 아버지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곤 아버지께 절을 올리고는 얼른 점심상을 받지요. 저희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씨암탉을 잡았지요. 아버지께는 아까울 것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어찌나 맛있게 드시던지 지금도 그 모습이 눈앞에 훤합니다. 그랬구나. 역시 조카가 참으로 효녀구나. 병풍 뒤에 누워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아버지는 참으로 기가 막혔지요. 그래 또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 들어보자. 아버지는 참고 큰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았지요. 아버지는 오랜만에 만나게 점심을 드셨다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역시 아들처럼 믿고 의지한 우리 큰딸이 최고구나 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슬프겠냐?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집에 가겠다고 일어서시니 저는 언제 또 아버지를 뵐까 아득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잠깐만 기다려 달라 하고는 얼른 부엌으로 갔어요.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 쌀이 조금밖에 없었지만 저는 마지막 남은 쌀을 박박 긁어 얼른 떡을 안 쳤지요. 아버지는 너희 형편도 어려운데 떡은 무슨 떡이냐? 하시며 그냥 저희 집을 나서셨어요. 하지만 곧 돌아오셔서 아무래도 그 떡을 먹어야겠다. 내가 언제 내가 해주는 떡을 또 먹어보겠느냐? 하셨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떡을 3덩이나 잡수셨지요. 병풍 뒤에 숨어 있던 아버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아니, 전현이 어찌 저리 거짓말을 술술 한단 말인가? 큰딸은 또 한바탕 울고는 숨을 고르는가 싶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떡을 드시고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내 살림살이가 이렇게 어려운지도 몰랐지만 없는 살림살이에 아까운 줄도 모르고 나한테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다니 고맙기 그지없구나. 안 되겠다. 우리 집 앞에 있는 논을 다 너에게 줄 터이니 이제 내 옆으로 이사와서 서로 의지하며 살자꾸나 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다니요. 아버지께서는 일이 될 줄 미리 아시고 제게 유언을 하셨나 봐요. 제 효도도 다 못 받고 이렇게 가시다니 아이고 우리 아버지. 병풍 뒤에 누워있던 아버지는 도저히 더는 참고 들을 수가 없었지요.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서 병풍을 확 꺼두며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 어찌 그런 거짓말을 술술 한단 말이냐? 내가 너무 보고 싶어 찾아갔건만 너는 배를 짠다는 핑계를 대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뭐? 나한테 씨암탉을 잡아 밥상을 차려주고 떡을 해주었다고?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지. 내가 언제 논을 너한테 준다고 했더냐? 내 너에게 너무 실망하여 내 동생 집에 갔었다. 너보다 더 힘든 배매기를 하던 동생은 일하던 것 다 팽개치고 반갑게 달려나와 없는 살림에 정성을 다해 따뜻한 밥을 해주었느니라. 에이, 동생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못된 것 같으니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내 집에서 나가거라. 아버지가 부들부들 몸을 떨며 소리치자 큰딸은 풀었던 머리를 매만지며 태연히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이 아버지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아버지가 먼저 거짓으로 돌아가신 채 하셨잖아요. 그러니 저도 거짓말을 좀 해본 것뿐이에요. 아버지께 장단 맞춰 거짓말한 게 무슨 잘못인가요? 안 그래요? 큰딸은 이렇게 말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기가 막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그리고 큰딸이 거짓으로 술을 쓰기 전에 논밭을 모두 작은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작은딸내는 아버지 옆으로 이사와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